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79이죠. 전북 군산에서 평생 작은 양품점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지 한 달째였어요. 손님들도 이제 대형마트로만 가시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을 넘게 지켜온 가게였는데 말이죠. 마지막 날 셔터를 내릴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 목소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가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참 처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최미라라고 하더군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새소망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혼자 계시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미라 씨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가슴이 왜 이렇게 뭉클했는지 몰라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시죠.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미라 씨는 정말 자상했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더라고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50년이나 가게를 운영하셨다니. 별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틴 거죠. 손님들한테 사기는 안 쳤어요. 그게 제 자랑입니다. 미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데 말이죠. 저도 할머니 같은 분을 어머니로 모시고 싶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식이 없는 저에게는 꿀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라 씨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미라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을 들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만든 반찬 좀 가져왔어요. 드셔보세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었어요. 김치찌개며 나물이며 집에서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미라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 요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민이 많아요. 남편도 일자리를 잃었고 아이들 학원비도 부담스럽고. 미라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니 말이죠. 그래도 힘내요. 어려울 때일수록 버텨야 해요. 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가 계셔서 힘이 나요. 정말 어머니 같으세요. 그날부터 미라 씨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갖다 주기도 하고 같이 마트에 가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라 씨가 집 안을 유심히 둘러보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제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장 쪽을 자꾸 바라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관심 있어 하는 거려니 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오래되긴 했지만 튼튼해 보여요. 5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요. 정이 많이 들었죠. 미라 씨가 벽을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혼자였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찾아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미라 씨 덕분에 하루하루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미라 씨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라 씨 문자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점심때 찾아갈게요. 그런 문자를 받으면 하루가 기다려졌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거든요. 미라 씨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제가 혈압약을 깜빡하면 챙겨주고 병원 갈 때도 함께 따라와 줬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꼼꼼히 메모해 두더라고요. 할머니, 약은 꼭 식후에 드셔야 해요.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고마워, 미라야. 정말 내 딸 같다.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자식이 없는 저에게 미라 씨는 하늘이 내려준 딸 같았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웠는데 할머니 덕분에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미라 씨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미라 씨가 남편과 싸우고 왔다며 눈이 빨갛게 부어서 왔습니다. 할머니,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와서 난리를 쳤어요. 애들도 무서워하고. 그래, 그럼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렴. 내가 방도 있고. 정말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날 밤 미라 씨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기척이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미라 씨도 편안하게 잠들어가는 모습이 예뻤어요. 하지만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뭔가 뒤지는 소리 같았는데 미라 씨가 화장실에 간 거려니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미라 씨가 벌써 아침을 차려놨더라고요. 할머니, 일찍 일어나서 밥 해놨어요. 같이 먹어요. 고마워. 정말 착하구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미라 씨에 대한 의존이 깊어졌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미라 씨가 하루라도 안 오면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안 오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정말 고마워. 미라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마음을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가끔 미라 씨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응, 알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 거의 다 왔어.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랐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있을 때는 늘 따뜻했으니까 별일 아니겠거니 했어요. 어느 날 미라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자식이 없으시니까 나중에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 누구한테 물려줄 데도 없고. 그럼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좋은 집을 자식 같은 사람한테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혹시 미라 씨가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 싶었거든요. 그래, 너 같은 애한테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도 집이 있잖아. 저희 집은 전세예요.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몰라서 늘 불안해요. 미라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뭔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라 씨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차피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거든요. 미라 씨와 친해진 지 2달째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열쇠가 평소보다 뻑뻑했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열쇠로 여러 번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 곳곳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서랍장 위에 놓아둔 도장이 조금 옆으로 밀려 있었고 통장을 넣어둔 서랍도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깜빡한 거려니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분명히 정리해둔 서류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미라 씨였어요. 평소보다 집 안을 더 자세히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서랍에는 뭘 넣어두세요? 별거 없어. 그냥 중요한 서류들. 아, 그래요? 도장이나 통장 같은 것들도요?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상했어요. 하지만 워낙 저를 잘 챙겨주니까 걱정되어서 묻는 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미라 씨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우연히 봤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미라 씨가 베란다로 나가서 조용히 통화를 하더라고요. 응, 이번엔 확실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따뜻한 미라 씨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통장이랑 도장 위치는 파악했어.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미라 씨가 그럴 리 없다고,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미라 씨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는 다시 평소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 남편이었어요. 집에 언제 들어오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있었어요. 평소 남편 얘기할 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라 씨가 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핸드폰이 고장난 것 같아요. 제가 좀 볼게요. 뭐가 고장이야? 문자가 안 와요. 제가 방금 보냈는데도. 미라 씨가 뭔가 조작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잘 몰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계를 잘 다루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 3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으로 나갔는데 현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보니 소리가 멈췄어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라 씨의 변한 목소리, 자꾸 바뀌는 집 앞물건들의 위치, 그리고 방금 들었던 소리까지. 하지만 아침이 되면 미라 씨가 다시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어요. 아침밥도 챙겨주고 약도 챙겨주고. 그러면 또다시 제 의심이 과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좀 그랬어.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와. 그럼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따뜻한 우유도 끓여드릴게요. 이런 미라 씨를 보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 때문에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지만 그것보다는 외로움이 더 컸습니다. 미라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은 미라 씨가 평소보다 늦게 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미라야, 어디 갔다 와? 술 냄새가 나네. 아, 할머니. 친구들이랑 점심에 맥주 한잔 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약간 어눌하고 말끝이 흐렸습니다.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어요. 그래, 들어와서 물이라도 마셔. 미라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할머니,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은 계속 술만 마시고 일은 안 하고, 애들 학원비는 밀려있고, 집세도 못 낼 판이에요. 미라 씨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집안 형편 얘기를 자주 했지만 오늘은 더 절박해 보였어요. 그래도 힘내. 어려운 때는 지나가는 법이야. 할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집도 있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 말에 뭔가 가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미라 씨답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뭘 좋아. 나도 외롭고 힘든데. 외롭긴 뭐가 외로워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혼자 편히 살면서. 미라 씨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술 때문인지 평소 숨기고 있던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할머니, 진짜 모르세요? 갑자기 미라 씨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할머니가 죽으면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어차피 자식도 없으면서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 하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저를 딸처럼 대해주던 미라 씨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술 취했구나. 집에 가서 쉬어. 집에 가서 뭐해요? 전세비도 못 낸 그 좁은 집에서. 할머니, 그냥 이 집 저한테 주세요.
그럼 할머니도 외롭지 않고 저도 편히 살 수 있어요. 미라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서 아팠습니다. 이런 미라 씨는 처음 봤어요. 나 아파. 할머니, 제가 얼마나 할머니를 잘해드렸는데요. 반찬도 가져다 주고 병원도 따라가고 그 정도면 이 집 하나 받을 자격 있지 않아요? 미라 씨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평소 따뜻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요? 현실적인 소리죠. 할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저희 가족이 들어와서 살면 할머니도 외롭지 않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딸처럼 생각했던 미라 씨가 결국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라야, 내가 이런 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런 애요? 할머니도 참 순진하시네요. 요즘 세상에 공짜로 남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건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까지는 아니죠. 할머니가 착하시긴 하니까.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감정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미라 씨가 소파에 다시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술이 더 올라온 건지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할머니, 그냥 집만 저한테 주세요. 그럼 할머니 평생 모실게요. 요양원 같은 데 안 보내고 끝까지 모실게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미라 씨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말이죠.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애들 학비는 어떻게 해요? 집세는 누가 내요?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나가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라 씨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미라 씨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할머니 나이에 혼자 살기도 힘들잖아요. 결국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가.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 그제야 미라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 말고 누가 할머니를 챙겨줄 건데요? 문이 쾅 닫히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미라 씨를 쫓아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었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로웠어요. 아무리 속마음이 그랬다지만 그동안 받았던 돌봄이 그리웠거든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약을 챙기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일상이 다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코를 찌르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스 냄새였어요. 심한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급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가스레인지는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가스밸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어디서 이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를 따라가 보니 보일러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어보니 가스관 연결 부위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가스가 새고 있는 거였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손이 떨렸지만 급히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모두 열어서 환기를 시켰어요. 숨이 가빴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가스관이 저절로 느슨해질 리는 없잖아요. 무서워서 옆집 만호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만호 할아버지는 퇴직한 경찰이라 이런 일에 경험이 많거든요. 만호 형, 미안해. 밤에 전화해서. 아니야, 정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가스가 새고 있었어. 새벽에 냄새 맡고 깼는데. 뭐? 지금 당장 갈게. 절대 불 켜지 마. 전기 스위치도 만지지 말고. 10분도 안 돼서 만호 할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손전등을 들고 보일러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순아, 이건 사고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가스관이 이렇게 느슨해지려면 누군가 일부러 건드린 거야.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안 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가스를 새게 했다는 말인가요? 그럼 누가? 혹시 최근에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적 있어? 그 순간 미라 씨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까지 자유롭게 집을 드나들었던 미라 씨 말이죠. 있긴 해. 하지만 설마가 아니야. 이건 명백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해. 만호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소에도 집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항상 말하던 분이었는데 정말 그 걱정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 정순아, 내 목숨이 달린 문제야. 오늘 밤에 깨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는 말이었어요. 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한 거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내 열쇠를 복사해뒀을 수도 있어. 당장 자물쇠부터 바꿔야 해. 만호 할아버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응급조치로 임시 자물쇠를 가져다 달아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은 자기 집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만호 형, 정말 고마워. 형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뭘 당연한 거지. 앞으로 조심해야 해.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 만호 할아버지의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미라 씨가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 할아버지 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미라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 정성스럽게 챙겨주던 반찬들, 딸처럼 대해달라던 말들.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 저를 해치려 했고 그 누군가는 제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이 집으로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김영사라는 분이 왔는데 꼼꼼하게 집 안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보일러실과 현관문 주변을 자세히 봤어요. 할머니, 최근에 집에 드나든 사람이 있나요? 네,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분이 2달 정도 다녔어요. 그분 연락처 알고 계세요? 저는 미라 씨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아직도 미라 씨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김영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최미라 씨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노인 대상 재산 사기단의 일원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뭐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라 씨가 사기꾼이었다니 말이죠. 수법이 비슷해요. 교회 봉사자나 복지사 행세를 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쌓은 후에 재산을 노리는 거죠. 그럼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 지난 1년 동안 이미 3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한 분은 집을 빼앗겼고 한 분은 예금을 모두 털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딸처럼 생각했던 미라 씨가 전문 사기꾼이었다니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잘해준 것도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을 겁니다. 할머니의 재산 규모와 가족 관계를 파악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김영사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진실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던 거였습니다. 가스 사건도 그들의 소행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가 재산 이전을 거부하자 강경책을 쓴 것 같아요. 사고로 위장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미라 씨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배 중입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집에도 없어요. 하지만 곧 잡힐 겁니다. 며칠 후 정말로 미라 씨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노인을 속이려다가 신고당한 거였습니다. 김영사가 와서 말해줬어요. 자백했어요. 할머니 집 가스관도 자기가 조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말 그랬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네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날 밤 깨지 않았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정말 죽을 뻔한 거였습니다. 동기가 뭐였대요? 할머니가 집을 안 넘겨주자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로 위장해서 정말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미라 씨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웃으며 반찬을 가져다 주던 사람이 말이죠. 할머니, 재판에서 증언을 해주셔야 해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요. 네, 그래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다른 노인들이 이런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지난 2달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너무 순진했다는 거였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미라 씨와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미라 씨가 보였어요.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해 보였어요. 판사가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미라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라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검사가 물었어요. 저는 처음 미라 씨를 만났던 순간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 살기 외로웠는데 딸처럼 챙겨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집 앞물건들이 자꾸 이상한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제 증언이 끝나고 미라 씨 차례가 됐어요. 미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봉사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달라진 거야? 판사가 물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만 욕심이 났어요. 할머니 집을 보니까 너무 크고 좋은데 혼자 계시니까. 미라 씨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가스관을 조작한 것도 인정하나요? 네. 할머니가 집을 안 주신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했나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새벽에 가스를 3개 해놓고 겁만 주려던 거라니 말이죠. 판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손님한테 거짓말 안 했습니다. 50년을 넘게 장사하면서 한 번도 속이거나 사기친 적 없어요.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미라 씨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미라야, 내가 훔친 건 내 돈이 아니야. 내 믿음이야. 나는 널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넌 그걸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 했잖아. 미라 씨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난해서 그랬다고? 나도 가난했어. 하지만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는 않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이런 짓을 했다며?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나는 내가 진짜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재판부에서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복도에서 쉬고 있는데 미라 씨 변호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라 씨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처요? 나를 죽이려 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변호사님, 가난이 나쁜 일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나도 가난했지만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결국 미라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와 살인미수로 말이죠. 법정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니 미라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진짜 후회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맞출 수 없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호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3년 선고받았어. 잘 됐네. 그런 악질은 더 오래 가둬야 해.
만호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남을 믿지 않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만호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제안을 했어요. 정순아, 이 동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잖아.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면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가게 자리 있잖아. 거기를 작은 사랑방으로 만들어보자. 서로 의지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미라 씨 일 때문에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하지만 만호 할아버지가 계속 설득했어요. 정순아, 혼자 있으면 또 나쁜 사람들이 노릴 수도 있어. 여럿이 함께 있으면 안전하기도 하고. 맞는 말이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미라 씨 같은 사람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저는 오래된 양품점 자리를 새롭게 꾸몄어요. 옷걸이들을 치우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작은 부엌도 만들어서 함께 요리할 수 있게 했어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정이 들었습니다. 정순이, 여기 정말 좋네. 집에 혼자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매일 오전 10시면 6명 정도가 모였어요. 함께 밥도 해먹고 화투도 치고 옛날 얘기도 나눴습니다. 텔레비전도 함께 봤고요. 가끔 젊은 분들이 와서 혈압도 재주고 건강상담도 해줬어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할머니들, 요즘 사기 조심하세요.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해요. 보건소 직원이 당부했어요. 제 경험담도 들려줬습니다. 저도 당했거든요. 아무리 친절해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다른 할머니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그래서 경찰도 오고 그랬구나. 네,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더 조심하게 됐어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작은 사랑방이 동네 명소가 됐어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언제든 와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는 곳이 됐습니다. 저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매일 사람들을 만나니까 외롭지 않았거든요. 물론 처음처럼 깊게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귀니까 편했습니다. 어느 날 만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정순아,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나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네. 그래, 혼자 있었으면 계속 우울했을 텐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하지만 너무 깊이 믿어서도 안 되고. 만호 할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러 사람과 사귀는 게 좋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가끔 미라 씨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 사람도 감옥에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진짜 후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워봤자 쟤만 힘들거든요. 대신 더 조심하게 됐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제 작은 사랑방에는 매일 웃음소리가 들려요. 혼자였을 때는 몰랐던 행복이에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 자존심도 다시 살아났어요. 사기꾼한테 속았지만 굴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나는 평생 손님한테 사기 안 쳤다는 제 말을 법정에서 당당하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외롭지만 혼자가 아닌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그런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